날마다 새로운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일단은 잠정 휴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 파장도 큽니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오늘 의원직 사퇴, 대선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여야 현안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와 챙겨봅니다.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들과 가족들 380여 명이 내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입국 후에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서 충북 진천에 머물게 되는데요. 현지인 국내 수용 계획 송기섭 진천군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난민 문제 해법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단골 손님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장식의 신장개혁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혁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퀵마우스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일 일본 도쿄 전력이 오는 2030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으로부터 1km 떨어진 앞바다죠. 1km니까 먼 바다냐 앞바다냐 이것도 쟁점이 있었는데요.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재차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이요. 먼저 음성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 의원직 사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에이 설마 대선 불출마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10분인가요? 기자회견하면서 불출마 선언 지금 음성 들으신 바와 같이 하셨어요. 이게 뭐 무슨 혐의로 아까 뭐 아버님 때문에 뭐 걱정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누가 뭐 김 기자님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윤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에 세종시에 있는 논 1만 871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살았는데 그때 조사 때 또 세종시로 급하게 주소를 옮긴 게 또 확인이 됐고요. 이런 의혹이 있어서 윤 의원이 결국에 이제 사퇴,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에 결혼하면서 호적 분리를 해서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때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그 땅을 이제 한국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명에 제가 좀 내용을 좀 둘러봤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뭐 국회의원 사퇴라는 거는 뭐 본인이 던지고 싶다고 해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거나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퇴 발표했다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실효성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다만 이유가 뭐냐, 요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 권익위원회의 그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맥락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일단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실제로는 이 내용이라는 게 권익위에서 발표한 의혹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 꽤 심각한 문제라서 경찰 수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그 정치적 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백이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일단은 2016년 5월에 그 부친이 토지를 매입할 때 세종시에 있는 지금 주소상으로는 이제 전이면 신방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3,300평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큰 논지입니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혼자 짓기 어려운 정도 넓이에요. 뭐 확인되는 걸로는 그 당시에 매입하실 때의 연세가 뭐 78, 9 그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그 규모의 농지를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판단이 뭐 사람을 써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월에 토지 매입을 하고 6월에 곧바로 임대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로 바로 전환을 한 거죠. 하필 그때 어머님 건강이 그렇죠. 악화됐다고 네. 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전이면 신방리가 어떤 지역이냐. 네. 최근에 몇 년간 계속 나온 기사들 제목을 모아보면 이런 겁니다.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에 8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산단. 네, 산단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산단이 조성된다는 지역하고 유니스 공원 부친의 토지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네이버 지도로 거리 측정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거리 측정을 그렇죠. 직접 가서 제일 잴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도 좀 하는 거거든요. 네. 취재할 때. 네. 직선 거리로 1.2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인접한 토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종의 이제 그 뭐 차익을 노린 토지에 대한 어떤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16년 토지 매입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 소재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계시죠. KDI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런 맥락들 때문에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그때 하필이면 아프셨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사람을 써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지금 겹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정도 얘기가 됐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징계 대상자 6명에서 빠졌어요. 윤희숙 의원은 왜 그 빼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 의혹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 의혹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징계를 하면 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이유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 해명을 보면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지 30년 지난 그런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권익위의 조사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는 의도다. 이런 식으로 또 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자진해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맥락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맞으려면 결연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으려면 그 얘기가 맞으려면 그 가족까지 엮어서 야당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맞으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어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권익위에 이 동의서를 제출할 때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가족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권익위 현지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버님이 세종시로 주소지로 옮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말대로라면 애매합니다. 논리적 일관성 속에서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이제 동대문구에 거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봤을 때 한 분은 아프시고 한 분은 고령이신데 주소 네. 이전하시고 세종시로. 예. 그리고 마침 권익위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권익위 조사가 7월 19일 올해 7월 19일에 끝났는데 7월 26일에 동대문구로 다시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너무 우연의 연속이 계속되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지금 언론들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오늘 비장하게 국회의원직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보였고 또 김웅 의원은 내 친구 윤희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앞을 다퉈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막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진짜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는데 네. 어땠나요? 요즘 자주 우네요. 저 근데 진짜 우셨나 봤는데 약간 훔치는 장면에서 아 정말 울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믿습니다. 네, 울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뭐 대권 주자들도 다 만류를 했었거든요. 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도 뭐 그 뜻을 거둬달라 뭐 이렇게 말을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철회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들 지금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안의 어떤 장엄함,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본 뜻은 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정무적인 상황을 좀 가지고 엮어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와 윤희숙 의원 모두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김이 새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빈따르기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강경한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서로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존재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무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목표로 정책 결단한 거 아니냐, 중간에 의원직을 내던지거나 또는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 갔던 분이 계시죠. 오세훈 현 시장이 의원직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정치관계법만 개정하고 소위 오세훈 선거법 만들고 불출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 가셨던 사례도 있는데 정치를 떠나는 거냐 했더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다. 이 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애매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왜 이런 사퇴를 했을 때 고지고대로 사퇴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자들도 맥락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를 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굉장히 클린한 이미지에서 여기가 굉장히 흠집이 났기 때문에 이걸 좀 털고서 깨끗하게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굳이 의원직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른 선출직을 얼마든지 제일 가까운 굳이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걸 좀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각 대선 캠프에서 영입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여당 후보들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확실한 저격수로 본인은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대선 주자급의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으실까? 굉장히 좀 위상이 올라갔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렇죠. 네. 다만 제가 조사한 게 아까워서 마저 풀어놓자면 이런 맥락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제가 정치에 있어서는 외상은 있어도 공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희숙 의원의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발언의 맥락들을 봤을 때는 아마 정치적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KDI라는 기관 자체가 원래 산업단지 후보지를 만들 때 현장 실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게 혹시나 경찰로 넘어가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2016년 당시에 그 농토를 매입할 때 단가가 평당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300평에 8억 2천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최근 2021년 5월 기준 임금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50만 원에서 75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배 이상. 이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맥락을 아마 경찰이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수본에서 이거 수사하게 돼 있죠. 여당 쪽에서는 어제는 굉장히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존중한다. 이랬는데 오늘은 좀 목소리가 톤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당 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보이는 사퇴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정청래 의원도 뭐 사퇴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표결로 들어가는 건데 표결 가능성이 낮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분이 이제 찬성표를 받아서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면 민주당 봐라. 다 찬성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당신들도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 너희들 잘못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냐 이렇게 나오면 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좀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사퇴 카드를 던진 적이 있었고요. 민병두 전 의원, 민주당의 민병두 전 의원도 사퇴 카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셨죠. 예. 자, 이 뉴스 때문에 사실 빛이 발했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하니 안 하니 형식이 어떠니 이준석 리더십이 이렇다 저렇다 홍이다 파치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원래 비전 발표회가 원래 오늘의 메인 뉴스가 됐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가 오늘 1시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한창 말씀을 드렸던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이 이제 이슈를 다 뺏어가는 바람에 크게 이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로 주목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텐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다시피 주요 메시지가 문재인 정부의 상반되는 정책 어젠다는 던지는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 들어왔을 때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클린턴만 아니면 뭐든지 좋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네. 이 네 분이 좀 오늘 밤에 생각이 많아지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사실.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꼭 그런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얼마나 다른 거지? 하고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내용을 봤는데 일단 사회복지 분야 비전을 제시한 거나 부동산 분야, 노후복지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레토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좀 전에 이제 드루킹이나 뭐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반면에 실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연 크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얼마 전에 최재형 예비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했었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그 슬로건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원가주택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앞에 내놓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한 반대 메시지와는 다르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 범주가 다르지 않은 이런 맥락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되는 레토릭만큼 충분한 정책 준비가 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좀 찍힐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구체적인 내용 보면 anything but 문재인이 아니라 뭐든지 문재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메시지일까요? 글쎄요. 그 홍준표 후보하고요, 김 기자님. 최재형 후보, 유승민 후보, 특히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두 번째 나오시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중에 좀 와닿는 게 공정을 좀 강조한 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게 공정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조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고시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입시도 뭐 수시 아니고 정시 위주로 다 바꿔버리겠다. 했는데 극진적이네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검사가 되시고 이렇게 했으니 그 부분을 좀 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뭐 청년을 주로 호출을 하셨어요. 이분은 저는 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반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로 한다 이런 메시지인데 크게 두 가지 비전이 있어요.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근데 이게 다입니다. 구체적인 게 조금. 근데 사실은 이게 예고돼 있던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창했던 대로 만약에 토론회가 됐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화제성들이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이제 캠프가 이제 막 차려지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가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맥락이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오늘. 국민의힘만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다 퀵마우스, 또 헬마우스, 두 마우스가 부딪히니까 아주 할 얘기가 재밌고 많았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프간 협력자, 그 법무부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380여 명이 내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진천으로 갑니다. 잠시 후에 진천 군수 송기석 군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진천 상황 한번 들어보고요. 전문가 말씀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2천 호 크게 초과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사전 청약 물량 늘리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 깜짝 놀랄 만한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 김 기자님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깜짝 놀랄 이제 공급 대책이 바로 청약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6만 2천 호였는데 그게
올해와 내년 분량이었고요. 이거를 2024년까지 16만 3천 가구, 그러니까 2배 이상이죠. 그렇게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 의도를 좀 보면은 뭐 지금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몇백 대 1, 뭐 경쟁률까지 있고. 로또 청약이라고 해요. 로또 청약.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족시켜서 뭐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근데 안정될 수 있을 건가가 항상 문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기조는 어쨌든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게 1번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 그 공급을 공공에서 주도하겠다. 네, 이걸 그렇죠. 가지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에서도 크게 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과연 그만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정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오늘 얘기했었던 서울의 태릉 지역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경기도의 과천 지역 이런 데에서 사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지금 거센 편이거든요. 네네. 특히 뭐 태릉 지역 같은 경우는 제1야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해가지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선두에서 반대하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원래는 녹지였던 데가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서 대규모의 택지가 가구 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기존의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주택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그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지금 그 속보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380여 명이라고 했던 아프간에서 오시는 특별 공로자 391명이라고 인원이 확인이 됐고요. 이 중에는 어린이가 100여 명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특별 공로자들, 아프간에서 오는 특별 공로자들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으로 오늘 국회가 시끌시끌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게 되면서 당장 오늘 처리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일단 멈춘 상태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여전히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소집된다. 여야 합의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정리될지 국민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함해서 여야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됐었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법상 본회의 당일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법안들이 그동안은 대개 여야 합의로 협의해서 상정된 사례가 많았는데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연기 요청을 했고요. 국회의장이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네. 30일 날 여야가 합의를 했다.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거는 지금 합의 사항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일까지 그냥 잠시 그냥 쿨링 오프 숨고르기 상황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그 협상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저희 당은 이제 문체위에서 여러 차례 그 언론 단체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네. 또 야당도 대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좀 기다리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야당이 대안을 만들지 않고 이제 비판과 반대만 해왔었죠. 그 여전히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 이제 법률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고 계신 부분도 계셔서 저희가 요 이제 주말을 경과하는 도중에 더 많이 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케 되겠죠. 네네. 아니 엊그제 저희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일정을 정하고 그 말하자면 문체위 상임위원장 자리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조만간 넘어가고 하니 법사위원장 자리도 넘어가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정을 정하고 대안을 내놓아서 국민의힘이 일정을 합의하고 대안을 내놔서 대안을 함께 합의안을 좀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가 기본이고 대안은 지금 당장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타협점이 안 나오나 싶었는데 대안 마련 어떻게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이런 협상의 실무를 지금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대안 마련 가능할까요? 이 법안의 취지가 이제 제목의 풀네임을 보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야당에서는 뭐 언론 재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에 언론 중재위에 접수되는 이런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 때문에 접수되는 게 1년에 한 4천 건쯤 되는데 그 평균 되면 하루에 10건 이상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잘 조정이 안 돼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꽤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소송의 결과 5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받는 판결이 전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변호사 비용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변호사 비용도 채 안 되는 건데 잘 이것 안 때문에 나옵니다.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무슨 정치인이나 혹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저런 뭐 형태를 통해서 뭐 반론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힘없는 일반 개인이나 혹은 작은 중소 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명의가 조금 보완되더라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 자체를 언론 재갈법이다 이렇게 하고 야당이 그동안은 이제 비판과 반대만 해왔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야당을 포함해서 야당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정무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즉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 임명받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전직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그다음에 이게 대선 이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소위 전직 대통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 이 둘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라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반론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그 언론도 일종의 큰 조직이고 사실상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그런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한번 당해보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이제 기득권 언론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만 일반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올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올 초에는 거의 70% 80%가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물론 50%를 넘거나 뭐 60% 가까이 되는 그런 추이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여전히 이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을 하지만 연초에 비하면은 한 30% 정도 지지가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특히 기사 삭제 가능하도록 만든 법 조항이 지나치게 너무 빨리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의 비판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대체로 이제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되는 부분은요. 네. 대체로 그 정당의 지지 성향을 많이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원칙적인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이 깊이 개입해서 찬반이 이제 여야가 확연하게 갈리게 되면 네. 이제 그 평소 자신이 지지했던 정당 성향에 수렴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줄은 거죠. 본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단체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뭐 힘이 센 정치권이라든가 혹은 대기업의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뭐 등의 여러 가지 소위 보완 장치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 피해 구제에 대한 이제 소명을 누가 할 거냐 이런 네.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오히려 언론 단체 등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해 왔죠. 보완해 왔다. 네, 심지어는 너무 누더기가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예, 저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면 법안 내용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입증 책임이 어디가 있는 거야.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너무 과도하게 가면 이거 만들어도 굉장히 이거 힘없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입증 책임을 저쪽으로 피고 쪽으로 또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법률가로서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네. 좀 빠르게 대안을 함께 합의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슈 몇 가지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님이시니까 다른 이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도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요. 여당에서는 어제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피해자 코스프레다 사퇴쇼다 이런 말씀을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가 됐을 때 회기 중이니까 본회의 과반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안건 올라오면 민주당 찬성하십니까? 우선 국회의장이 이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한테 제출을 하더라도 의장이 캐비넷에 넣고 그걸 본회의에 올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전에 강용석 전 의원도 그렇고 본회의에 다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 사퇴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본회의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아마 그 국회의장의 캐비넷에서 나오기가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보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본인이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네네.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장의 캐비넷에서 나오기 어려울 걸 뻔히 알고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윤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발? 뭐 이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이제 윤희숙 의원이 조금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게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게 된 계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제 뭐 사실상 본인이 그 발언하기 전에 집이 두 채였고 그 두 채는 다른 데 있었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 네, 서초동으로 가셨죠.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유명해졌는데 네. 정작 본인과 그 부친의 굉장히 큰 이 부동산 토지 소유권으로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사실상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마 그 화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사퇴 쇼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로남불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내로남불의 사퇴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네. 국민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권익위 발표 이후에 2명 그 비례대표 의원 셀프 제명한 거는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10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지만 사실 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도 조금 국민의힘 쪽을 절반 셀프 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조금 뒤가 캥기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사퇴 권고를 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경우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냐 는 것 때문에 우선 전원 탈당 권유를 하고 그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소위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구제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혐의 여부를 우리가 스스로 재단하지 말자. 국민의힘처럼 지금 6명은 셀프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이제 전원 출당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렇죠.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가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는 이제 제명 처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신 분이 절반이었고 본인으로서는 동의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를 저희가 전체가 다 탈당을 안 하셨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고 지금 탈당을 그 언론에서는 10명 전체가 사실은 뭐 나는 탈당 못해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절반이 탈당을 하셨습니다. 탈당을 하셨다. 네, 탈당을 하셨고 이제 탈당을 거부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었던 거죠. 전체가 안 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민주당에서 좀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이 의원 눈을 훔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벌써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반면 또 최근에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언론을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설화가 좀 있으셨잖아요. 초기에 취임 초기에. 그래서 송 대표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송 대표님이 언론사 대표님을 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대해서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요. 또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님들 이제 6분을 차례로 만나시면서 일종의 이제 후보 경선 이후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작업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17개 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쭉 전체를 주관하면서 우리 이제 전국이 다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듣고 최대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쭈면 그 6 후보를 다 만나셨잖아요. 이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소위 뭐 원팀 협약식 이런 거 했어도 대선 후보들 간에 이 검증
내로 내가 하면 검증, 다른 사람이 하면 네거티브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화되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됩니다.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당의 지도부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후보들 간에 이제 본인의 명예도 걸려 있고 당의 미래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의 이제 방향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거는 어느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예민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에 비하면 충분히 원팀 선을 지키고 있다. 넘어서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여러 의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그 원팀 정신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는 얼마든지 경선 후에 화합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우리 김성환 네거티브 원내 수석 부대표님께도 큰 책임이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신장개업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이슬람 토호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 카불 공항에는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아프간 한국 조력자들이 들어옵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일 텐데 또 준비는 할랄푸드라고 하죠. 그 이슬람 주민들이 먹는 음식은 또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송기섭 진천 군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고향이 청주라서 진천에 있는 백곡저수지 이런 데 가서 같이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셨네요. 네네. 예. 아이고, 많이 바쁘시죠? 예, 오늘 좀 계속 바쁘습니다. 네네. 예. 국내 이송되는 아프간 사람 380여 명, 충북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오늘 아프간 한국정보 조력자 입소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제1차장 법무부 차관께서 진천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은 내일 한국정보 조력자 아프가니스탄 인 380여 명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6주에서 최대 8주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6주에서 8주면 그동안의 생활은 그 안에서 인재개발원 안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매일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하고요. 예, 그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2주 동안에 개별적으로 자가 격리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주에 가족들과 예부 예철과 예부인 접촉 없이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아프간 조력자에 대해서는 진천군에 오신 만큼 이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 진천군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우한에서 우리 동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진천 군민들이 보여주셨던 따뜻한 인간의 동포에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음식도 무슬림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준비도 하나하나씩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예, 어제 상황이 급박스럽게 변했습니다.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8시 정도 저희가 통보를 받고요. 이렇게 너무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 아프간 조력자들 수용 여부, 수용 지역 결정 등 많은 부분이 실시간으로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프간 국민들의 입주에 따른 진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또 해드려야 되고요. 또 지금 법무부와 머리를 맞대갖고 아프간 그 조력자들에 대한 식생활, 문화 등을 고려한 수용 계획을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6주에서 8주라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일단 퇴소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제3의 장소로 갈 거냐, 아니면 한국에 뭐 있을 거냐, 뭐 그런 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한국에 있다면 또 교육이 필요하고 또 타국 이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6주에서 8주 정도 임시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본인의 그 자신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3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어딘가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또 우리 진천 군민들이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중국 우한 교민들 수용할 때 진천 국민들이 아주 따뜻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사실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주민 대표들과 이 설명회를 갖기도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설명을 설득을 하셨어요? 이번 근본 아프간 조력자 수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도 많고 감사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죄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한교민을 수용을 했을 때 진천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포용 결정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좀 반대도 있었지만 나중에 동포회에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줘갖고 전 국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었더니 기숙사라든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우한교민 수용을 하고 나서 또 외국인 격리장소로 또는 자가치료 생활치료센터로 계속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아프간 조력자들까지 4번에 걸쳐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혁신도시 주민들이나 진천 은성 군민들이 상당히 낯설어 하시죠. 낯설어 하고 또 피곤도 하고 왜 진천만 하필 이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은 우리가 인류애를 좀 보여줘갖고 아프간 국가가 멸망이 돼갖고 탈레반으로부터의 압제서부터 피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간 조력자들을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갖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따뜻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국민들과 충분히 또 우리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계시는 거죠? 중앙정부하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의 대화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는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 인재개발원 내에서 이 양반들이 격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격리된 생활에 대해서 서로 다
정부도 공유하고 소통을 좀 긴밀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그 조력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불편 없이 진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살아서는 진천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엔 용인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진천에서 다시 생명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고 잘 따뜻한 눈길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앞서 송기석 군수님 말씀 들으셨죠? 네네. 예, 정부는 일단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난민이 아니다. 조력자 내지는 특별 공로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굳이 난민이란 말을 쓰지 않고 특별 공로자, 조력자 이렇게 정부가 호칭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사실 이 난민이라는 말에도 이제 그 정치적 망명 신청자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즉, 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을 경우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서 이제 다른 더 큰 힘을 가진 뭐 정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이제 난민,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 기준에만 의해서도 지금 이제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우리를 도왔던 현지 이 동료분들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 심지어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개념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들이 크기 때문에 굳이 저는 사실 특별 공로자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만 네네. 굳이 이런 특별 공로자라는 신분으로 우선 이렇게 사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난민과는 다르다. 즉 우리가 재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도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탈레반이라는 급진 조직이 이 카불과 아프간을 재집권하면서 이분들의 이분들의 생명에 안위에 큰 위협이 생겼다. 순전 우리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특별한 뭐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 조력자라고 부르든 특별 공로자라고 부르든 사실은 뭐 법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6주에서 8주 정도 있은 후에 어디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싶은가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겠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아까 그 송기섭 진천 군수님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랑 그 정도 이야기가 됐나 보다 싶은데 그러면은 6주나 8주 정도 뒤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또 한국에 남겠다라고 하면 이 난민 지위와 관련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그것도 이제 정부가 직접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처음인데 보통 이 난민 신청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쏠림 현상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 결정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저희가 추정키로는 아무래도 이 무슬림 공동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이나 서구에 뭐 이런 가능성, 서구로 가겠다고 할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뭐 어쨌든 우리 정부와 같이 우리 병원에서 우리 직업훈련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니까 뭐 새롭게 한국에 남겠다라고 할 분도 계시고요.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내일 한국에 오면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을 먼저 좀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좀 쉴 수 있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슬람 하면 이런저런 말하자면 뭐 선입관이라고 하면 선입관이고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보다는 TV에서 많이 본 것들이나 미디어에서 접한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탈레반, 이게 원래 뜻은 이슬람교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학생들이 한 20년, 30년 막 투쟁을 하더니 정권을 잡았어요. 학생들 정권이 되는 건데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또 지금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민족 반역자 내지는 뭐 종교 반역자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탈레반과 일반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좀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크죠. 사실 이 탈레반들이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공개, 참수, 처형부터 시작해서 정말 폭압, 전제, 공포 정치를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들이 집권을 했을 때 벌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거는 쿠란 내지는 뭐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기반한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는 그냥 보통 이슬람 세계에서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무슨 이슬람 혐오 감정으로 이들을 이렇게 난민 신청자들을 재단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잘못 퍼졌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이슬람 세계라고 했을 때, 이 뭐 중동, 뭐 아프간 이렇게 많이 떠올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고요.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이죠. 예, 인도네시아, 그냥 인도, 파키스탄이고, 또 우리 뭐 시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중동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뭐 두바이, 네네. 뭐 이런,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인구가 98% 무슬림인데 가면은 그렇죠, 그냥 민소매에 그냥 엄마는 뭐 이 히잡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다른 민소매에 선글라스 끼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도 무슬림 국가고 쿠란에 읽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탈레반이 얘기하는 이슬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학문적인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이슬람 학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조적인 해석에 근거한 이런 무슨 샤리아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슬람은 그 교리 자체가 한 손에는 책,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교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니냐, 첫 번째. 네네. 예, 그런가요? 이슬람 교리 자체가 그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꾸란이라는 게 7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럼 꾸란은 해석의 문제이지 그렇게 명시적으로 폭력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은 다문화주의, 즉 문화를 서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게 한 사회에 공존을 하려면 하나의 문화로 일색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화에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이슬람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로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슬람이 이런 다원주의에 취약하느냐? 네.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원주의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라를 뭐 무일신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동의 좀 개방적인 무슬림 국가들을 가보면 거기 있는 그냥 이 무슬림들도 그렇고 거기 이슬람 학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이 기독교와 굉장히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같은 뭐 형제 같은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종교가 없는데 제가 이제 중동 출장을 가서 이제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라는 말을 정말 친한 친구한테만 조심스럽게 말하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 기독교라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이 다문화주의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고 교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그게 미디어의 영향이든 뭐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음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이슬람의 근본적인 거 아니냐. 여성 최근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인권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슬람교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부차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여성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제가 볼 때는 종교가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나 사회 내에서 이런 관용 정도가 낮은 대부분 뭐 개도국이나 잘 못 사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제가 그게 이슬람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일반화인 것 같고요. 뭐 종교보다는 교육과 문화의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를 너무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갔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출장을 가면 이스라엘은 뭐 중동에 있는 유일한 유대 국가인데 거기에 그냥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세속적인 모습을 많이 살지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울트라 유대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히잡은 당연히 아니지만 머리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머리를 다 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정말 극단으로 좀 치닫는 경우는 이제 특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뭐 머리카락이 유혹의 대상이니 다 없애라. 결국 이거는 극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보기에 그런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다수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쪽이 그 극단으로 가면 전체 사회가 그 방향으로 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 일반 이슬람인들이나 이번에 아프간인 사람들도 그런 극단에 조금 끌려가서 그쪽으로 좀 많이 끌려가 있는 거 아닐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생각은 그쪽으로 끌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이제 집단적인 극단화가 겁이 나서 그 위협을 피해서 이제 우리나라행 비행기를 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미국이 정말 그 천문학적인 돈을 뭐 이렇게 재건 사업에 쓰고 아프간 재건 사업에 썼는데 지금 이 지경이 났다. 결국 이거 패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냐면 미국 조 대장님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년 동안 이 탈레반을 축출한 후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뭔지를 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더 오히려 위험에 처해서 피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만만치는 않아요. 난민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법대로 적용을 하면 그냥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난민법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프간에서도요, BTS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 보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매주 수요일 코너 이름은 대통령을 위한 경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발 좀 알았으면 하는 경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제발 알았으면 하는 경제,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 경제개혁연대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 삼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 보니까 일면에 제일 크게 340조, 예, 그다음에 4만 명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해요.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340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왜 안 하는 겁니까? 뭐 저도 그거 봤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나오시고 그럴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네. 이제 나오고 나서 좀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근데 원래 나오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 보고 역할을 하라고 명분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그랬어요. 나와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라라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의 이슈지만 이제 법무부 취업 제한에 계속 문제가 또 걸리고 그게 그렇죠.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지금 나온 지 한 9일 되셨나요? 네, 한 열흘? 열흘 정도 되셨는데 예. 그게 제가 삼성 보도자료도 봤는데 네. 거의 플랜이 제가 보기엔 무슨 청와대 보도자료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뭐 대규모의 투자 계획, 고용 계획. 이거는 한참 전부터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240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투자 계획에 따른 자연스러운 투자냐? 투자 계획에 따른 자연스러운 투자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규모를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9일 동안 뚝딱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 오히려 웃음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계획대로 진행된 투자다 이렇게 삼성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무리하게 또 나와서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창피하니까. 나와서 다 하셨다. 어느 나라 생각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가석방 하면서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나오자마자 3년간 240조를 투자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240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돈이 최고구나. 네. 돈과 법을 바꾼 거 아니냐. 매법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실은 명목상으로는 그냥 계획에 따른 투자다. 네. 뭐 사실 반도체 투자 그만큼 해야 될 때가 왔다고는 해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3년에 한 번씩 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짚으셔야 될 게 이제 재계에서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다 한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를 다시 좀 부각시켜 주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경련은 굉장히 이재용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거를 그러면 어차피 잘 준비된 거고 3년 계획을 짠 건데 이거를 왜 발표의 타이밍을 지금 잡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발표의 타이밍을 이렇게 잡는 것도 일종의 총수의 사익 추구예요. 자기한테 좋은 이미지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지금 막 재판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보시면 왜 그때 합병 발표를 했느냐. 타이밍의 문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있던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지 가석방으로 나온 지 열흘 만에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 타이밍에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익 추구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미국 CEO들이 사익 추구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네. 미국 CEO들은 보통 주가 부양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 되는 시점 전에 네.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써요. 네. 명목상으로는 회사에서 돈을 지출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그런 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변형된 미국 버전의 변형된 사익 추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삼성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예? 네. 매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가끔 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볼 때 뻔히 이게 왜 가석방이 왜 돼? 이재용이니까 삼성이니까 국민이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언론도 학자들도 누구도 이재용이니까라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것도 이 지금 240조 투자나 4만 명 추가 고용 이 부분도 넓게 보면 법 내지는 또는 사익 추구, 법인을 사익의 추구에 이용한 거다라고 지금 이창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대한 부조리극?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소리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대한 거짓말? 서로가 서로에게 안 먹자. 알면서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그냥 포인트는 삼성이 그만큼 이제 정치 권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화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한국 사회의 카운터파트는 청와대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는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다. 근거로 든 기준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 그러니까 취업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짚어드릴 거는 이번에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버전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냐면 아시겠지만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 주는 거였잖아요. 3호 법칙이라고 그래서. 예. 그게 실형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법부 버전인데 그게 이제 좀 확장된 버전. 그러니까 잘 모르셨는데 이제 취업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과 관련된 기업체에는 나중에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규율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무력화시키려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신 것 같은데. 무리수를 뒀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뭐 반도체랑 백신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렇죠. 이래 보니까 이제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취업 제한이라는 엄연한 특경가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경가법. 그러니까 이제 신박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재벌 총수에서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여기서 따질 것도 없이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근데 뭐 언론에서 몇 군데 언론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희 회장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 다 해왔고요. 네. 지금 사례 찾아보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네. 비상근으로 하는 거.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저희 재벌 총수들은 여러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미국 같으면 CEO가 여러 개의 CEO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상식적으로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개 회사의 출근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하나? 네, 그러면 총수 입장에서는 상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벌 구조의 상식인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취업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줘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틔워주시려고 하는 거라 이게 형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취업 제한이라는 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 자체가. 그다음에 상근 비상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무보수 사실 뭐 재벌 매년 나와요. 재벌기업 총수 월 연봉이 얼마다. 누가 이번에는 연봉 최고액을 갱신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은 보수 안 받은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취업 제한의 입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보수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 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을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총수들한테는 사실은 그냥 연봉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악착같이 또 연봉 몇십억씩 받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삼성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그 삼성전자 특별배당에서 1,000억 넘게 가져갔어요. 올해 초에. 배당으로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산을 쌓는 방법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보수 이런 것들에 그리고 뭐 저희 다른 케이스도 많은데 나와서 뭐 자기 월급 반납하고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였잖아요. 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건 진짜 좀 궤변인 것 같아요. 억지 논리. 억지 논리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게 미등기 임원 얘기죠. 미등기 임원 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아서 법적으로도 사실상의 임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이런 추정 규정도 있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등기라고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등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너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원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미등기 임원이라서 취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법 규정 자체에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네, 법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박범계 장관이 이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저희 판사들 법원에서 이제 확립된 논리 중에 하나가 재벌 총수는 등기 임원이 아니래도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게 기본적으로 확립된 거의 판례인데 그걸 모르시지도 않다. 하여튼 법무부 장관께서 하여튼 이상한 지금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우리 이창민 교수님 그 논문 중에 실증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 총수와 주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재벌 총수가 구속되거나 석방됐을 때는 주가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집행유예가 됐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친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논문 내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좀 이상해요? 아예 석방이 되면 좋은 취지일 것 같고 구속되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 같은데 집행유예 나왔을 때가 가장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재벌 총수들 관련돼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총수가 있어야 된다. 총수가 없으면 뭐 그룹이 심지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재밌는 게 저희 언론에서 그걸 한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걸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다. 내가 궁금해서. 네, 진짜 궁금해서.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좀비 아이디어라고 그래서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논리를 전파를 하는 거죠. 총수가 있어야 기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뭐 재계에서 말만 나오면 미국 얘기하고 뭐 시장 경제 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율이 많냐 뭐 이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들이 강하게 처벌을 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투자자들은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재발이 안 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가도 오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틀 사흘간은 가석방 이후 삼성전자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사실을 보고 왔는데 요즘은 좀 다 뭐 한 열흘 뒤에는 좀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자, 대통령을 위한 경제,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학,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 우리 아까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렸어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의 일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야기마당 사람과 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녀올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문 밖을 나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아들,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러 일터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중 지난해에만 88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평균 2.4명입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만 있었다라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제 그러니까 지난 23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삶과 밀접한 노동 관련 법과 현실을 핀셋으로 짚어주실 분입니다.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함께했고요. 지금은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임자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리는 하얗지만 나이는 그닥 많지 않은 임자원 변호사님이시고요. 네, 요즘 육아로 바쁘시다고. 예, 뭐 아기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강남에서 삼성전자 앞에서 농성했을 때와 아이 키우는 거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둘 다 힘들고 둘 다 뭐 의미 있는 일인데 사실 제가 밖에서 아기 키운다고 얘기하면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라서요.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 그리고 입법 배경은 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이름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잦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고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해왔었죠. 그런데 크게는 그 재해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 사장님한테 책임 못 묻는다. 그리고 설령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형량이 아주 약한 문제.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었고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나서야 했던 어떤 유인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현장관리소장이나 하청업체 사장님만 처벌받으면 된다. 이런 거였죠. 사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드느니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처벌 벌금 얼마 받고 피해자들 어느 정도 위로해주면 된다라는 사정이 사실 만연했던 것 같고 그것이 사회자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현 상황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고민 끝에 결국에는 그러한 처벌 규정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기본 법으로는 부족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크게 개요는 그렇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정해두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부여한 후 그 의무를 위배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얘기가 됐을 때도 뭐 농성도 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행령으로 유보시켜 놓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본법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본법은 출발시켜 놓고 시행령으로 좀 미뤄뒀는데 23일까지죠. 23일까지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의견 청취 기간이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 문제 있다. 특히 김용균 씨 어머니 같은 경우도 특히 경영 책임자 즉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한테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시행령 내용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령 내용 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강하게 처벌한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둬야 하느냐. 안전보건 의무라고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 책임자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의무가 뭐냐. 그다음에 그 의무 위반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대재해라는 것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중대재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 근데 그 내용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상당 부분 마련했었는데 그게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의 모든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했다가는 너무 경직되니까. 그렇죠. 경직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계부처가 합의하에서 하위법령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그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중대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범위와 중대재해가 인정되는 범위와
그다음에 사업주 등이 부담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가 뭐냐? 모두 좀 협소하게 규정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중대재해도 폭도 좁고 적용되는 범위도 좁고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범위도 적어졌다. 그렇죠. 그럼 그물망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가는 직업성 범위를 어떻게 포괄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직업성 범위가 뭔지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이 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이것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어요. 3명 이상.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법률 규정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동일한 유해 요인이어야 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실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아니, 사실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지 동일한 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에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중대재해 정도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앙처벌법이에요. 재앙 수준의 일이 있을 때나 처벌하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예. 법률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라고 했단 말이죠. 또 다른 형으로 또 밀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대통령령을 보면은 한 14개 항으로 나열을 시켜버렸어요. 네. 14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딱 열거를 해놨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부처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며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 예방 가능성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좁은데 더 좁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전에 왜 그 산재보안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다툴 때 이런 그 지금도 시행령에 그런 열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 인정 기준으로 우리가 쓰이는. 근데 그 열거 조항이 사실상 배제 조항으로 쓰여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됐죠. 노동자들이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항이 비슷하게 지금 규정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많은 부분 중대재해의 종류 그다음에 중대재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인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자면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엄격해서 거의 중대재앙 수준이 나와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될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렇죠. 도대체 어느 선까지 책임지는 거냐. 굉장히 사실은 사장님, 회장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이 이 시행령에도 그대로 지금 그런 걱정대로 지금 시행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엔 사업주 등이 부담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렇죠. 사업주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이냐가 또한 또 다른 쟁점이었는데 법은 한 4개 정도의 조치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그중에서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두 가지의 구체적 의미를 하위 법령에다 위임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요. 이 중에서 뭐라고? 이 체계 구축과 관련,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 파트와 관련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부분이거든요. 네, 네. 고 김영균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2인 1조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2명이서 해야 되는 일을 1명이서 한 게 문제였다. 그렇죠. 그럼 2명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어야 했다. 네. 사업주가. 네. 그렇지 않았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네. 이게 사실 이 핵심이죠. 법의 올바른 취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안전 인력이 아니다. 보건 관련 인력이 아니다. 그냥 작업자다. 작업자를 한 명 더 배치하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관련 예산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인 1조로 해야 될 일을 1인 1조로 하다 사고가 나도 예. 사업주는 그 사람은 그냥 작업자니까 법 어긴 거 아니다. 예. 안전과 보건 관련 인력에
대한 예산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상시적으로 사실은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이 인력 부족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인력 부족 때문에 과로하고 인력 부족 때문에 2인 1조가 안전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한 명만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혼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긴급한 조치도 못 받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관없네. 그러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엄격히 관리해야 될 조치가 또한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령이 뭐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지금 문제되는 게 근로기준법이 여기 들어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고 해석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과로사 문제가 여기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그렇지. 있는 그것도 거죠.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협소하게 규정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심각하게 본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막장 오브 막장 마지막. 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에 각호 사항을 말한다 그러면서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각각의 그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일단 점검해야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점검을 위탁시킬 수 있도록 해버린 거예요. 아, 자기가 안 해도 되네. 예. 점검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중대재해사고까지 발생해서 사업주를 책임 묻고자 했는데 사업주가 그 규정 위반을 몰랐어. 왜냐하면 그 규정이 알았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는 내가 점검한 게 아니야. 위탁업체가 했고 위탁업체가 그거를 제대로 안 봤어. 그리고 보고도 나한테 제대로 안 했어. 보고도 안 했어. 내가 보고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법정에서 어떻게 항변할지 눈에 뻔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은 사업주가 강력히 원했을 규정이에요. 사업주는 잘 아시겠지만 틈만 나면 위험한 업무, 성가신 업무 다 외주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위험을 외주화. 그래서 위험 업무를 외주화시킨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 관리 업무를 외주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외주화해도 된다라는 길을 공식적으로 아니 이게 이상합니다. 위험을 외주화했기 때문에 자꾸 그 산재가 발생한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위험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려서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그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활동가분들이 이 위탁 규정 이거는 정말 너무 큰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주들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처벌이라는 말 자체도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처벌의 대상이냐. 뭐 재해의 책임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사람을 사업주라고 해서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이 법의 취지는 그것과는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 많은 부분 위임됐던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여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 기다려왔지만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지금 이렇게 임자원 변호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항변할지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예, 저도 항변 논리에 맞춘 시행령이 일부 들어가 있다. 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엊그제 우리 김문 선생님이 야 이거 말해서 되나? 하지만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돌들이 일어나서 말할 때까지라도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든든히 지켜질 때까지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시민들을 응원하는 수요일에 임자원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일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청취자 날림님은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 스담님은
문화가 다르지만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의견 주셨어요. 자, 오갈 것 없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방을 내어주는 것,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입니다. 가뜩이나 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은데 걱정거리 하나 더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인류애를 발휘하여 현명하고 순조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고도 구불구불한 길, 우리가 결국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비틀즈의 Long and Winding Road 남겨드리며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 영업 마치겠습니다.